이번 영상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중 제2장 농업혁명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공백의 책단장. 거대 영장류, 호모 속,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우리의 조상 사피엔스. 그들은 그들만의 정교한 언어와 허구를 말하고 믿는 능력을 기반으로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했습니다. 원래 수렵채집으로 살아가던 이 사피엔스들은 기원전 9500년경이 되자 서서히 농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500년경쯤에는 완전히 과거의 수렵체질 생활을 잊고 농업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업혁명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하는 진보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진화는 점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마자 지겹고 위험하고 종종 스파르타처럼 가혹했던 수렵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역사상 최대의 사기 농업혁명. 사기꾼은 바로 밀, 쌀, 감자. 여러분,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를 살펴보려면 이 종의 DNA 복사본 개수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밀이라는 작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밀이라는 종이 성공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밀이라는 작물이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밀 어떤가요? 완벽히 효과적으로 진화했죠. 밀이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인간들 때문입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서서히 농업사회로 넘어온 사람들은 점점 더 밀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이 밀을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동을 시작합니다. 이 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맨날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병이나 해충이 생기지 않게 관리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밀은 점점점 번식을 해나가게 되고요. 사람들은 그만큼 더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이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이 사람을 길들인 거죠. 이것은 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곡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나 감자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한 곳에 모여 살게 되고요. 계속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성 인구들이 임신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아이를 많이 낳게 되고 인구가 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가족이 많아지니까 식량도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밀을 더 심고 더 열심히 재배하고 더 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만들어졌는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농업사회의 사람들은 과거의 수렵채집 사회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구가 너무 많아졌고 이제는 과거의 수렵채집 생활 방식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인간들은 이렇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농업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도시와 왕국의 등장, 상상 속의 질서로 다스려지다.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원래는 읍이나 마을 단위로 살았었는데 이게 도시가 되고 왕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아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커진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윤리나 법, 정치체계나 종교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부분에서 함무라비 법전과 독립선언문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독립선언문은 사람들이 그 문서의 신성한 원칙을 따라 행동한다면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하고 번영한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자,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다양한 규칙들과 법, 종교들이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외워서 사용을 했었어요. 외우고 내가 기억해뒀던 거를 그냥 말로 후대에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졌잖아요. 법이나 수입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 내가 다 기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즉, 이제는 기억과 구술에만 의존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문자. 이때부터 기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문자와 숫자, 인간의 생각까지 지배한다. 인류가 문자와 숫자를 발명해내고 나서부터는 특별한 직업이 하나 생겨납니다. 바로 필경사, 서기, 사서 등이 그 직업입니다. 문자와 숫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문자와 숫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정보를 점토판에 새긴 다음에 그들만의 방식으로 수납하고 보관하고 사용했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기억해 왔습니다. 즉, 그들은 자유연상과 전체적인 사고를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가 흔히 마인드맵이라고 말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 같아요. 쉽게 예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뮤지컬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음악, 의상, 대본, 배우, 내가 그 뮤지컬을 누구랑 봤는지, 티켓의 가격,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문자가 생기고 난 후에 필경사들이나 서기, 사서들은 이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마인드맵 방식으로 두서없이 생각난 것들을 점토판에 적어서 보관한다 하면 이것을 과연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꺼내볼 수 있을 것인지, 쉽게 말하면 즉 제대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기록인 거죠. 그들은 캐비넷에 서류를 분류하듯이 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 기록을 꺼내볼 때 한 번에 바로 그 캐비넷에서 서류를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즉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 카테고리화 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자의 발명이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은 숫자가 발명되면서부터 더 심각해집니다. 숫자가 발명된 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빈곤의 정도, 행복의 정도, 건강의 척도 이런 것들도 다 숫자화해서 생각하고 저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문자와 숫자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생활과 인식체계 자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 장에서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역사의 정의는 없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허구를 말하고 믿는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상상의 질서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언어도 만들어내고 숫자도 만들어냈고요. 그 질서와 규칙들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 오기는 했지만 작가는 이 규칙들이 어딘가 항상 기울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서나 규칙들은 늘 정의롭지도 않았고 늘 공정하지도 않았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귀족과 평민, 노예계층을 나누는 그런 서열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족이 노예를 죽이면 그 벌이 그냥 돈으로 조금 보상하는 정도? 그냥 이게 굉장히 그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법칙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그 모든 사람의 범위에서 여성과 흑인들, 노예들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지닌 사람들은 그냥 백인 남자에 한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인간의 권리라는 범위에서 흑인이나 여성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인종차별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여성과 남성 차별의 문제
인간과 동물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매번 다르게 존재해 오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발 하라리는 남녀차별 문제 혹은 인종차별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몇 번을 읽어봐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대적인 문제들, 철학적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잔뜩 남겨주고 이 책은 인류의 통합이라는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류의 통합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다음 장에서는 주로 제국시대를 담고 있는데 이 장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주 많은 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읽어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농업혁명 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